도대체 약물을 하면 얼마나 강해지는 것일까요? 약물을 하면 격투기 능력, 다시 말해 싸움도 잘하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 김동현 선수는 약물을 하게 되면 사이클 경기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전 UFC 미들급 챔피언 마이클 비스빙은 대표적인 약물러 비토 벨포트에게 맞아 시력을 잃고 의안을 끼면서 살았고, 마크 헌트는 UFC가 약물 사용을 방관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약물은 모든 스포츠에 있어 뿌리 깊은 병폐지만 상대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다시 말해 상대와 싸우면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격투기란 스포츠에선 약물 사용이 더욱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위험한 스포츠인데 약물까지 사용하면 상대 선수가 더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격투기 관계자 중엔 격투 스포츠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살인 미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앤더슨 실바, 존 존스, TJ 딜라쇼 같은 UFC 전설들조차 약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팬들의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파이터들이 약물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넘어서 시청해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UFC의 미국 반도핑 기구, 즉 우사다 도입 이후 수많은 선수들이 약물에 적발됐지만 여전히 약물을 막는 것은 난제입니다. 그 이유는 약물 디자이너의 성장 속도를 기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적발 기준치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99까지만 사용해도 걸리지 않으며 테스트 주기를 맞춘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여건상 완벽한 검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경기력 향상 약물, 줄여서 PED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새로운 약물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니 적발이 되더라도 종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약물을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입니다. 클렌부테롤은 보통 동물의 폐질환 치료나 가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쓰이는 약물로서 사람에게는 천식 같은 호흡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클렌부테롤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며 보디빌더들이 스테로이드를 대체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다만 남용 시에는 빠른 맥박과 고혈압, 심장 비대를 유발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렌부테롤이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클렌부테롤을 투여한 육류를 섭취할 경우 도핑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종 파이터들이 약물에 걸리고 나서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클렌부테롤이 적발된 선수는 대표적으로 브랜든 모레노와 리 징량이 있습니다. 모레노는 2017년 서지오 페티스와의 경기 이후 약물에 걸렸으나 오염된 육류 섭취가 원인으로 보고 정직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리 징량 역시 2016년에 적발됐지만 같은 이유로 판명됐습니다. 그 밖에도 멕시코의 아우구스토 몬타나와 중국의 닝 광유 등 총 5명이 클렌부테롤에 걸렸는데요. 이에 대해 우사다는 멕시코와 중국의 경우 클렌부테롤이 함유된 고기가 많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클렌부테롤은 복용 후 체내에 짧게는 36시간에서 길게는 4-5일 정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종류인 스타노졸롤입니다. 피부병과 혈관 부종,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타노졸롤은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근육 발달을 도와주고 산소 공급도 높여줍니다. 특히 주사보다는 경구 투약 시 효과가 배가 되며 체내에 축적될 경우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인간을 근육 몬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노졸롤을 사용한 가장 유명한 선수는 88 올림픽에서 칼 루이스를 꺾고 100m 달리기 금메달을 차지했다가 박탈당한 벤 존슨이며, UFC에서는 전 헤비급 챔피언 팀 실비아와 원조 악동 크리스 리벤 등 총 8명이 적발됐습니다. 스타노졸롤의 가장 알려진 부작용은 여성형 유방과 발기부전으로, 과거 존 존스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발기부전제를 먹은 탓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물론 발기부전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약물 논란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존스의 역사를 생각하면 솔직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흔히 마스테론이라 불리는 드로스타놀론입니다. 스테로이드의 종류인 드로스타놀론은 체지방 감소와 수분 커팅에 효과가 있으며 보디빌더들이 혈관을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이 사용하는 편이며 부작용으로는 탈모와 여드름이 있습니다. 드로스타놀론이 적발된 대표적인 선수로는 앤더슨 실바와 브라이언 오르테가로,
월트 해리스 역시 알롭스키와의 경기에서 적발됐지만 오염된 보충제로 인정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오스타린입니다. 스테로이드 계열인 오스타린은 근육 성장과 지방 연소를 기본으로 힘과 체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지구력까지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부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으며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데빈 헤이니를 잡아내며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킨 문제의 복서, 스스로에게 베팅하고 수백억을 챙긴 라이언 가르시아가 오스타린 검출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복서들이 오스타린에 걸렸으며 UFC의 경우 아만다 히바스, 조시 바넷, 디에고 페레이라 등이 적발되었고 션 오말리 역시 오스타린이 나왔지만 오염된 보충제로 판명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남성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모여 적발된 파이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알리스타 오브레임과 비토 벨포트, 튜리나볼이 검출된 존 존스와 프랭크 비어, 약물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했다고 판명된 그랜트 도슨과 조시 바넷 등 수많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죄송스러운 부분은 저 역시 약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 실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FC 원조 악동이자 자칭 약물 전문가인 차일 소넨. 여러 번 약물 검사에 걸려 UFC 커리어에 큰 지장이 생긴 바 있죠. 악동답게 변명이나 사과보단 본인을 약물 전문가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격투계에 약물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본인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참 다른 의미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차일 소넨이 말하는 에리스로 포이에틴, 줄여서 EPO의 효능입니다. TJ 딜라쇼가 적발되어 출장 정지를 당했던 EPO는 모든 PED 중에 소넨이 가장 좋아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EPO는 감량을 도와주거나 근육을 크게 만들지는 않지만 적혈구를 증가시켜 지구력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르드 프랑스처럼 엄청난 지구력이 요구되는 대회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하며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투르드 프랑스를 7번이나 우승한 사이클리스트 랜스 암스트롱이 적발된 약물도 바로 이 EPO입니다. 때문에 EPO를 사용하다 보면 많은 종류와 긴 시간 동안 훈련할 수 있으며 EPO를 쓴다고 해도 우사다에서 걸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TJ 딜라쇼가 구사하는 뱅 무에타이는 극진 가라데와 킥복싱, MMA가 합쳐진 싸움법으로 앞뒤와 좌우 이동, 스탠스 전환, 타격에서 레슬링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앞서간 스타일이지만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많은 스텝과 움직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딜라쇼가 언제부터 EPO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현란한 스타일을 25분 동안 구사한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TJ 딜라쇼는 저와의 인터뷰를 할 때 약물에 손댄 것은 100% 본인의 잘못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만 커리어 내내 약물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걸린 것은 딱 한 번이고 적발 이후에도 과거 샘플이 다시 검사되었지만 클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딱 한 번 약물을 사용했는데 이는 아래 체급 벨트에 도전했을 때이며 당시에는 챔피언에 도전하려고 몸에 맞지 않는 체급을 선택한 바람에 유혹에 넘어가 해선 안 될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근에 엄청나게 벌크업한 근황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해외 격투기 팬들은 딜라쇼가 금단의 열매에 다시 손을 댄 것이 아니냐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테로이드의 효능입니다. UFC 공무원 도널드 세로니는 은퇴 이후 영화배우로 전향하는데요. 그는 배역을 위해 몸을 키워야 했으며 벌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맞는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40살이 넘었으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하고 싶은 훈련을 마음껏 하고도 다음 날이 되면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밝혔는데요. 더군다나 이 과정이 무한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왜 금지 약물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역 파이터였을 땐 운동 빡세게 하면 다음날 온몸이 쑤셨는데 이젠 매일 아침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소감을 밝혔죠. 참고로 미국에서 투기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는 행위인데요. 하지만 은퇴한 선수 혹은 일반인이 경기를 위해서 약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거나 세로니처럼 연예인이 배역을 위해 몸을 만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없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지는 것이니 나름 관대하게 이해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랑 참 다르죠. 또한 UFC 레전드 조르주 생피에르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PED를 하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무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경기를 앞둔 파이터들이 집중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심신이 쇠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약물의 힘으로 오버트레이닝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GSP는 단 한 번도 약물 검사에 실패한 적이 없으며 무한 체력과 뛰어난 피지컬 때문에 약물 의혹을 커리어 내내 받았으나 그에 따르면 약물은 시간을 땡겨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어, 다시 말해 신체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GSP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바로 루크 라폴드와 비토 벨포트와의 경기입니다. 비토 벨포트는 오랫동안 TRT, 다시 말해 남성 호르몬을 받아온 선수로 유명한데요. 라콜드는 벨포트에게 뒤돌려차기를 맞고 떨어졌으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TRT에게 KO를 당한 것이 아니라 벨포트가 격투기를 잘하기 때문에 킥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순수 실력 차이로 패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GSP의 코치로 유명한 피라스 자하비는 이런 라콜드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레슬링, 주짓수, 웨이트를 하고도 스피닝킥을 1000번 더 연습할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해준다며 결국 경기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물 효능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블러디 엘보의 약물 전문 기자가 쓴 칼럼에 따르면 아무리 강한 스테로이드라 할지라도 마법 같은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수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감량에 의한 뇌 손상이며 약물 사용으로 인해 상대를 사망케 하거나 뇌에 심각한 부상을 끼치는 일은 여태껏 한 건도 없었다고 기고했는데요. 특히 약물의 힘이 절대적이라면 적발되기 전에 성적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야 하지만 대마초를 제외한 PED 사용자들의 승률은 69%, 적발 이후의 승률은 52%라는 통계치를 고려하면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겨우 17%가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의 세계에서, 그것도 UFC 같은 최강자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승률이 17%나 올라간다면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연 실제 사례는 어땠을지 유명 선수들의 약물 적발 전후의 기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년간 TRT를 받아온 비토 벨포트입니다.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출신으로 엄청난 근질과 폭발력을 지닌 벨포트는 TRT가 금지될 때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2013년까지 24번의 승리 중 17번을 1라운드 KO로 끝냈으며 반달레이 실바, 앤서니 존슨, 댄 핸더슨 같은 막강한 선수들도 벨포트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위원회로부터 TRT가 금지되자 벨포트의 기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복귀 전인 크리스 와이드먼과의 시합에서는 그나마 전성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기량은 물론 몸매도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TRT 금지 이후 2승 4패 1 노콘테스트를 기록하면서 UFC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벨포트의 전성시대는 막을 내린 줄 알았지만 MMA를 은퇴하고 약물검사에서 자유로워지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자카레 소우자와 복싱으로 붙었으며 46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울퉁불퉁한 근육질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기량마저 올라간 벨포트는 한 수 위의 스피드로 상대를 농락했고 6라운드 동안 똑같은 체력을 유지한 채 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육식두더지 알리스타 오브레임입니다. 오브레임은 브록 레스너에게도 밀리지 않는 거대한 몸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현 시대 기준으로는 미들급이나 웰터급 체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태현 선수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근육질로 변신하던 그는 2009년 완전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한 어깨부터 우락부락한 등 근육과 선명하게 솟아오른 승모근, 거기에 압도적인 몸심으로 모든 상대를 괴멸시킨 오브레임은 2011년 브록 레스너에게 타격 공포증을 심어줄 때까지 MMA 11승 무패, 킥복싱 8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과도한 이상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복귀 이후 MMA 1승 3패로 급격하게 추락한 오브레임. 이때부터 그는 과거의 무지막지한 스타일 대신 전략가로 변신하고 2021년 UFC를 떠날 때까지 준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그렇게 사실상 선수 활동을 마감한 오브레임은 2000년대 초반 신인 시절의 외형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홀쭉한 복부 라인과 앙상한 다리, 평평한 승모근 등 더 이상 육식 두더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약물에 따라 기량이 오르내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경기 내용만 보면 사실상 하비백에 이었을 정도로 엄청난 맷집과 근력을 자랑하던 글레이슨 티바오는 약물 적발 이후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뒤 PFL로 이적하자 예전의 기량으로 부활했으며 정타를 맞고도 끄떡없이 전진하는 맷집으로 로리 맥도날드를 제압했습니다.
또한 발목 골절 이후 은유적으로 약물 사용을 인정한 맥그리거는 각종 기행과 폭행을 일삼는 등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경기력에는 나이나 당일 컨디션, 데미지 누적 등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몸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약물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물이 판치는 무대에서 순수 힘으로 덤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마이클 비스핑이 있습니다. 마크 헌트와 더불어 약물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마이클 비스핑은 약물러에 의해 갖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타노졸로를 복용한 크리스 리벤, TRT로 점철된 댄 앤더슨, 도핑 테스트를 거부했던 반달레이 실바와 약물 전문가 차일 소넨과 싸웠으며 때문에 비스핑은 약물러들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으며 그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는데요. 이처럼 격투기는 기록 스포츠나 구기 종목이 아니라 상대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위험한 무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물의 위험성과 그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씁쓸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맥그리거의 복귀를 맞추기 위해 UFC는 우사다와의 협약을 끊었는데요. 물론 새로운 반도핑 기구인 드럭 프리 스포츠 인터내셔널이 도입되고 약물 검사가 계속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전에 비해 테스트 방식 등 도핑 테스트 규정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라이드처럼 어두운 방향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의 경우 흥행과 스타성을 위해 오히려 선수에게 약물을 권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약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조부터 무너진다면 만약 선수들만 탓할 수도 없는데요. 진짜 격투기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도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